안녕하세요. 네. 파이썬,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연산자, 그죠?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요 내용 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요 실습, 내용 한번, 보고선, 그냥,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아마, 수업이 이제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실습 예제에, 요거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실습을 이제 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의점에서는 이제 물품을 본사에서 이제 구입하면 뭐 물품값을 이제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물품이 손님에게 판매가 되면 물품값을 받는다. 이제 편의점 뭐 이제 그죠? 물건은 이제 편의점에서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고 그 받은 물건을 우리 이제 손님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편의점에서는 본사에 구입한 물품의 가격에 일부 이익을 붙여서 이제 손님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구입 또는 판매한 물건의 총 매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요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 구입 또는 판매한 물건의 총 매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요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캔커피 같은 경우는 그뭐 캔커피부터 해서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여러 이제 종류의 물품들이 있고, 자, 이제 우리 구입 가격은 이제 본사로부터 이제 받는 가격,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이제 손님한테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요 밑에 있는 판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삼각김밥 900원을 10개를 구입하고 바나나맛 우유를 2개를 1,800원짜리 2개를 판매하고 도시락을 3,500원짜리 5개를 구입하고 도시락을 4개를 판매했고 콜라 1,500원짜리 1개 판매했고 새우깡 2,000원짜리 4개 판매했고 캔커피 1,800원짜리 5개를 이제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요 구매 판매 내역에 해당하는 그래서 구입하고 이제 판매 요것들을 이제 더하기 빼기를 이제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이제 구입한 물품은 이제 구입 가격에서 이제 개수를 곱한 후에 총 매출액에서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내용은 되게 많은데 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VS 코드로 넘어와서 자, 여기에 오늘 날짜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어, 2023-04-12. 오늘 12죠? PY, 파이썬 확장자 PY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한번 주석을 하나 처리를 하고 어, 편의점에 하루 매출 계산하기.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매 판매 내역 그 항목만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예, 우리 산술연산만 잘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총 매출액을 구해야 되니까 총 매출액이 저장될 토탈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 변수에다가 우리 대입연산자 해서 0이라는 값을 일단 초기화 변수를 선언하면서 0이라는 값을 저장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탈이라는 메모리 공간, 즉 변수에는 우리가 이제 총 매출액을 어, 연산 처리해서 이제 저장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구입한
구입한 물품, 구입 가격의 개수를 곱한 후 총 매출액에서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 내용을 먼저 쭉 정리해 볼게요. 판매한 물품은 판매 가격의 개수를 곱한 후 음, 총 매출액에 더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총 매출액을 출력하면, 그죠? 총 매출액을 출력하면 우리가 화면에 네, 오늘 하루에 판매한 총 매출액을 표시를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보고선 우리가 이제 이제 실제 이제 코드로 옮기기 전에 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주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제 요 내용들을 실제 이제 요 주석 밑에다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주석에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코드로 옮겨보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조금 더 코딩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내용대로 구입한 물품은 구입 가격의 개수를 곱한 후에 총 매출액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토탈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대입연산자 쓰고, 토탈에다가, 빼기 하고, 그 다음에 900 곱하기, 10, 10개.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피연산자가, 그죠? 대입연산자 안에 같이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똑같은 이제 저장할 변수명이 피연산자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줄여서 이제 쓸 수 있다. 축약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샵 처리하고, 이렇게 축약형으로 썼지만 얘는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다. 토탈 이꼴 토탈 마이너스 500 곱하기 100, 10. 자, 요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토탈 마이너스 이꼴 자, 요번에는 3,500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데이터에서 구입했던 거 있죠. 그래서 삼각김밥하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하고 도시락. 네, 도시락을 이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삼각김밥 10개, 900원짜리 10개 구입했고요. 도시락 3,500원짜리 5개를 이제 본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 금액의 개수를 곱하면은, 그죠? 네, 오늘 하루에 이제 본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이제 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품을 이제 구입해 오는 거는, 그죠? 구입해 오는 거는 총 매출액에서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 10개, 그다음에 도시락 5개 구매한 거를 곱한 후에 이제 토탈해서 이제 빼기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한 것들 있죠. 도시락, 그다음에 콜라, 새우깡, 캔커피, 바나나 우유를 각각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한 건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토탈, 계속 이제 우리 총 금액이 이제 저장되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에 판매 금액, 그 판매액에다가 곱하기 판매 개수를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매한 물품은 판매 가격의 개수를 곱한 후에 총 매출액에 이제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토탈이라고 쓰고 플러스 이꼴 1,800원 곱하기 2. 우리 1,800원짜리가 바나나 우유. 그죠? 바나나 우유가 1,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800원 곱하기 2라고 쓴 건데 얘도 이제 추가형으로 썼는데 실제는 이렇게 쓴 거죠. 토탈
이거는 플러스죠? 플러스 1800 곱하기 2. 자, 요렇게 쓰는 이제 문장을 우리가 이제 피연산자의 토탈이라는 우리 최종적으로 저장시킬 그 변수, 대입연산자 좌측에 오는 그 변수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축약형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토탈 플러스 이꼴 이번에는 4,000원 도시락 도시락을 4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 곱하기 4한 결과값을 역시 토탈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토탈 또 여기다 누적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1,500원 1,500원을 누적을 시키면 되는데요. 1,500원짜리가 우리 아까 콜라인데 하나 판매했으니까 그냥 1,500원만 그냥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탈. 그래서 뭐 내용이 되게 막 거창하게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더하기 빼기 구입한 금액 그다음에 판매한 그 물품에 대한 이제 금액들을 계속 이제 빼고 더하기 누적시키는 그런 이제 연산만 계속해서 예,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800원짜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새우깡 그죠? 새우깡 4개 판매했고 캔커피 캔커피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캔커피 1,800원짜리 5개 판매했고요. 새우깡, 콜라, 도시락, 그다음에 바나나 우유. 그래서 여기 이제 판매된 그 제품의 판매 금액에다가 이게 이제 오늘 구매 및 판매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에는 총 이제 매출액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총 매출액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총 매출액 출력은 우리 이제 프린트 명령어 사용을 해서 오늘 총 매출액은 문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매출액 값은 토탈이라고 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에 문자열 찍어주고 그 다음에 토탈 변수에 있는 값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또 이어서 출력해주기 위해서 각각 변수와 요 문자열들은 쉼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에서부터 이 수식들, 요 연산 처리가 파이썬이 2번, 요 이제 3번 라인부터 되겠죠. 3번 라인부터 해서 토탈한 변수를 즉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이라는 변수에 요 곱한 값을 빼고 요 곱한 값을 또 이제 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판매한 물품에 대한 금액들을 또 구해서 계속 플러스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토탈이라는 변수에는 매출액, 오늘 총 판매한 매출액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토탈이라는 변수에 이제 실제 얼마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린트 명령어 써서 우리 그냥 토탈 변수에 있는 내용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처럼 오늘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다. 몇 원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문자열 쓰고 토탈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예, 출력해 보는 형태의 출력 명령어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3번 라인부터 파이썬이 이제 쭉 처리해서 15번 라인에 있는 이 문장이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우리 실행 버튼 눌러보시면은 오늘의 총 매출액은 11,600원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문장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은 우리 오늘의 총 매출액 구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뭐가 되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하루치의 이제 구입과 판매 그 내용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 또는 그냥 수식 형태로 사칙 연산자 써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이제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서는 이제 산술연산자, 전 시간에 이제 산술연산자를 보셨고요. 자, 이제 나머지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술연산자도 마찬가지고 비교연산자도 마찬가지고 논리연산자도 마찬가지고 아마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학창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상기시킨다라고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연산자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값은 예, 아니오라고 나오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배웠던 그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비교연산자는 우리 크다, 작다, 같다라는 비교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은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참이나 거짓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코딩을 할 때는 true, 거짓은 이제 false라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는 결과값이 이제 나오는 게 비교연산자다. 그래서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뭐 사칙연산처럼 그죠? 더하기 빼기해서 어떤 결과값을 딱 원하는 그런 이제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맞을 때, 이게 틀릴 때, 뭐 이게 같을 때, 뭔가를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사용이 되지 얘네들을 딱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비교해서 참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또 그 결과값을 바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알아내기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견산자는 뒤에 이제 우리 제어문이라는 걸 배우실 건데 그 제어문 중에 이제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라는 이런 형태와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연산자는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광기연산자라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연산자, 광기연산자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 우리가 이제 다 보셨던 거죠. 100은 200보다 작다라는 우리 광기연산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앞뒤에 좌측과 우측에 오는 요 값들을 광기연산자를 통해서 그 비교된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연산자가 바로 비교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은 200보다 작다. 얘는 참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크다라고 관계연산자 기호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100은 20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교연산자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연산이 바로 비교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직 제어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연산자를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한번 예제를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를 입력하세요라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받고, 그죠? 정수형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받고 그 점수가 70점 이상인가요? 이상인가? 아닌가? 그것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제어문을 이제 배우게 되면 시험 점수가 얼마 이상인가요?에 따라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죠? 우리 이제 보통 시험이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 봐서 뭐 60점 이상, 뭐 70점 이상이면 합격, 불합격 이런 거는 이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역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이제 비교연산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시험 점수들, 그죠? 어떤 뭐 과목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별의 점수를 이제 입력받아서, 그래서 그 입력하는 형태는 뭐 사용자가 일일이 채점해서 과목별 점수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어떻게 OMR 카드로 그냥 그 인식기 쫙 놓으면은 딱 채점 처리해서 값이 이제 딱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점 처리돼서 그 점수가 변수, 우리가 지금 배운 이제 변수에 저장이 되고, 요런 형식으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입력 형태, 키보드로 입력 형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제 OMR 카드를 읽어드리는 그 리더기가 있겠죠? 그런 리더기에서 쫙, 채점해서 그 결과값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문구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문구에서, 그 리더기에서 처리한 그 점수가 이제 우리 스코어라는 곳에 이제 딱 저장이, 되면은 우리는 이 스코어 점수를 가지고선 이 비교 연산을 하는 거죠. 이 스코어에 들어온 점수가 70보다 크냐, 아니면 작냐, 이렇게 판단해서 또는 이제 60, 그래서 그 합격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점을 비교 연산을 해서, 그죠? 비교 연산해서 이상이면은 합격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불합격, 아니 불합격이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비견산자다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프린트 명령을 사용해서 스코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의 실제 우리가 어떤 값과 비교 연산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 true인지 false인지 요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런 형태로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예 내용을 한번 다 보고선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연산자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다 학창 시절에 보셨던 건데 이제 살짝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다 같은 경우도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배웠던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이꼴을 사용을 하죠. 같다라고 표기는 이제 이꼴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꼴이 대입연산자로 사용이 되죠. 대입연산자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꼴 두 개를, 같다라는 비견산자는 이꼴 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같지 않다도 우리가 원래는 이런 형태로 원제 쓰잖아요.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기호를. 자,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 이꼴이라는, 기호 형태로 같지 않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다, 작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상형가로 있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이렇게 작성을 했죠. 네. 작거나 같다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자, 요것도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로는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학창 시절 배웠던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을 할 때는 기호를 이제 요런 기호 형태로 이제 쓴다라는 거, 요것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연산자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예제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요거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네, 지우고 비교연산자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연산자 활용이라는 주석을 하나 달아주고요. 밑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는 우리 값을 하나 입력을 받을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자, 값을 입력받을 건데, 가정을 이제 하는 거죠. 필기 시험 점수를 입력하세요라는, 자,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필기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쓰듯이 콜론을 할까요? 네. 자, 요 내용, 이제, 필기 점수,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예, 뭐, 빵점부터 100점까지 사용자가 입력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가정하고선 필기점수 입력하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자도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input 명령어만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 이제 input이라는 요 입력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면은 얘는 문자 형태의 문자 형태 숫자를 입력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문자 형태로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풋을 통해서 들어온 애도 우리가 이제 정수형 숫자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역시 이 인풋을 int라는 함수로 한번 이렇게 감싸야 우리가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점수가 실제 이제 정수형 숫자 형태로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되고 나면 우리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그러면 요 안에다가 스코어 변수에 들어가 있는 애가 크거나 같냐 70보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결과값이 이 프린트 명령 안에 어떤 문자 아니면 변수명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수식, 비교 연산을 하는 수식을 쓰셔도 되고 산술 연산하는 수식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프린트 그거나 같다 70이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이 결과에 대한 값이 출력이 된다. 화면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필기점수 입력하세요. 80 입력해보겠습니다. 80.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스코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냐? 스코어에 우리가 80을 입력했기 때문에 80은 7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이제 true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거짓, 뭐 60이 입력됐다? 그러면 이제 false라는 값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 우리가 뭐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인 값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아니면 이하의 값들을 판단하고 싶을 때는 작거나 같다. 두 개가 같냐?라고 할 때는 이제 같다라는 뭐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다. 뭐 크다, 작다 이런 이제 기호들, 비교연산자 기호들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또 얘네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이제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이제 사용할 때 그런 이제 문법들과 이제 같이 활용이 되는 연산자가 바로 비교 연산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연산자는 이제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가 여러 번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로는 and, or와 not이라는 세 가지 연산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10과 20 사이에 있어야 한다면 10과 20은 제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은 1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넘은 20보다 작아야 10과 20 사이에 있는 10과 20 사이에 있는 값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넘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과 20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단독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단독보다는 그냥 하나 형태만 쓰는 게 아니라 비교연산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선 걔네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를 또 만들어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요 논리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과 20 사이에 있으면 두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num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num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20보다 작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 연산이 모두 참이면 넘이라는 변수에는 10과 20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만 참이라는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논리 연산자가 바로 AND라는 연산자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논리 연산자의 종류를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AND, OR, NOT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는 뜻은 그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인 것. 그래서 이 AND라는 논리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논리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오는 비교연산 있죠. 이 비교연산의 결과가 모두 true라는 참이어야만 최종적으로 true라는 참이라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게 AND라는 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자, 근데 요 엔드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게 되면 앞에 좌측에 있는 연산은 참이 나왔는데 우측에 있는 비교 연산은 false 거짓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 자, 좌측에는 거짓이 나오고 우측에는 참이 나왔어요. 얘도 거짓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둘 다 거짓일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 AND라는 논리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true라는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비교 연산이 모두 3일 때만 true라는 결과값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예제처럼 우리는 양쪽의 비교 연산이 모두 참일 경우에 참이라는 결과값. 그래서 어떤 사이에 10과 20 사이에 어떤 범위에 있는 값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런 이제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같이 사용을 해서 연산 처리를 수식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화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거 true, 우측에 있는 거 false. 여기가 이제 and가 아니라 or일 경우에는 뭐 여기 false, 여기 true면 얘도 true. 그 다음에 true이면 참이면 얘도 참. 전체적으로 이제 참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 false라는 거짓이 나오는 형태의 논리 현상이 바로 오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ot은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얘는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참이라는 결과값, 비교현상을 통해서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얘를 거짓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결과값을 반대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인 결과값을 참으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논리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현상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값들을 이제 처리할 때 쓰는 게 이제 논리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런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 데 가보시면은 우리 입장료가 뒤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전인지 오후인지에 따라서 이제 입장료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이대별로 그죠? 청소년 그 다음에 일반인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그렇게 또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 그, 또 종일권, 반일권, 그거는 시간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죠? 그 이용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따로따로 타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금제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 내가 지금 몇 시에 지금 이제 입장료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 시각과 내 나이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복지 뭐 이렇게 혜택되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어, 뭐 어떤 이제 시민, 그 놀이동산이 있는 거기에 이제 시민인지 아닌지, 이런 걸 또 판단해서 또 할인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입장료가 이제 또 다 각각 달라지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연령이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다 합쳐서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의 그런 조건들을 처리할 때 이런 이제 비교 연산, 각각의 이제 비교 연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그죠?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거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의 그 입장료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나이대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런 이제 비교를 하는 각각의 또 비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민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런 또 비교. 그러니까 조건에 되게 이제 다양한 거죠. 시간대, 나이대, 어떤 이제 복지, 뭐 카드를 이제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게 조건이 세 가지, 그죠? 1, 2, 3,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입장료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어떤 이제 입장료가 이제 될 거고, 여기 중에 뭐 이제 그러니까 셋 다 만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지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쓰는 게 이 논리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연산, 이 비교연산자랑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가 여러 번 그러니까 이 비견사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선 뭔가 다시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또는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을 해도 되는지 뭐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의 결과값을 반대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때 이 논리연산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리연산자는 지금 이제 비교연산자를 여러 번 사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리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비교연산자들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비교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이라는 변수에 99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놓고 이제 이 비교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 자, 엔드 논리 연산을 하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 연산자들이 모두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건데 자, 넘에는 99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는 거짓이죠. 99는 100보다 크다. 얘는 이제 거짓이 되고, 네. 99는 200보다 작다. 얘는 이제 true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엔드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거짓 참이니까, 거짓,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논리 연산에서는 이제 오화 연산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넘에 99가 들어가 있으니까 99와 이제 같다라는 비교 연산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에서는 99는 100과 같다. 거짓이죠. 거짓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화 연산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나오는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true라는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ot이라는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은 논리연산자는 뒤에다가 비교연산자. 자, 얘는 그냥 어떤 결과값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비교연산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비교연산자 하나만 쓰게 되는데 그 비교연산자 앞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오는 이 비견산자의 결과값을 반대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은 99잖아요. 지금 이제 99라고 이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99는 100과 같다. 그럼 이제 거짓, 뻘즈가 되니까 얘를 반대로 표현해 주니까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석은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실제 이제, 코드를 이제 읽어드릴 때, 컴퓨터가 읽어드릴 때, 코드와 이제 전혀 상관없이, 코드와 이제 상관없이 어떤 이제 설명을 달아주는, 그래서 실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설명문 같은 거를 이제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줄 주석은 제가 이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샵 기호를 써가지고 한 줄 주석을 이제 처리하면 되고요. 자, 여러 줄을 이제, 샵은 이제 한 줄만,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은, 그 샵 기호 쓰고 그 옆에다가 쓰는 거는 이제 주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줄 바꿈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다음 줄부터는 주석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 줄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 줄, 그러니까 뭐, 여러 행에 걸쳐서 얘를 이제 주석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와 연속으로 세 개 입력한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 줄 주석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연산자와 관련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이어서 또 보실 내용은 자, 우리 데이터형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데이터형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 여기 뭐 정의에는 지금 데이터형, 영문으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수나 상수의 종류를 의미를 하고요. 그 용도에 따라 국그릇인지 어떤 밥그릇인지 뭐 냄비인지 이런 것처럼 변수의 종류도 이제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는 이제 숫자도 있고, 그죠? 숫자 데이터가 있고 문자 데이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 불형이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분류형은 이제 우리 방금 배우신 이제 비교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true나 false라는 그런 결과값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 불형이라는 불루인이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숫자에서도 우리는 이제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크게 이 종류를 나누진 않아요. 왜 이제 C 언어라든지 자바나 이런 데에서는 이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에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세세하게 크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데이터가 저장될 건지를 미리 변수,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만들 때 다 정의를 해요. 근데 우리 이제 파이썬은 지금 이제 사용해 보시지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냥 이름을 그냥 딱 쓰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변수에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만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이썬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이게 데이터형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문자열, 뭐 불형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소수점 있는 이제 데이터가 실수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자, 알파벳이나 우리 이제 한글로 쓰는 이제 그런 문자형 데이터. 그다음에 방금 이제 비견산자에서 봤던 우리 이제 true나 false라는 실제적으로 true, false라는 값이 문자가 이제 출력이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형이라는 자료형 형태로 이미 이제 파이썬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true, false라고 이제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어떤 종류,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저장할 거다라고 해서 변수를 파이썬에서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저장 공간, 우리는 그냥 파이썬에서는 메모리에 저장 공간, 내가 원하는 저장 공간의 이름만 딱 명시만 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그냥 원하는 그냥 아무런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아무렇게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저장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 자체부터, 이 변수를 만드는 것 자체부터 까다롭게, 좀 더 세세하게 이제 만드는데, 파이썬은 그게 없어요. 그냥 변수, 그냥 메모리 저장 공간 만들고, 거기에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 넣으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그냥 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그걸 이제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법적이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른 언어보다 쉽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이제 쉬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데이터 종류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형 데이터 이제 종류를 이제 우리가 정수형, 실수형, 그다음에 뭐 문자형, 불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실제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변수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렇게 인티저 또는 플롯 또는 이제 스트링 또는 이제 불이라는 이런 이제 자료형 명칭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변수,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그냥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만 즉 파이썬 안에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 변수 안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yp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typ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지정한 어떤 이제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자료형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려면 type이라는 요 명령어 가로 안에다가 알고 싶은 그 변수명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인티저인데 여기에다가 인티저가 다 나오진 않고요. 인트까지만 나와요. 인트까지 나오고 플루트 나오고 스트링 나오고 불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료형을 생각해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거나 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파이썬 내부적으로는 그 데이터의 종류가 이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파악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파이썬 위에 작성했던 거는 이렇게 주석 처리할 건데요. 자, 여기 한 번에 VS 코드에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지금 이제 얘는 이제 남겨두고 근데 이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이런 명령어 요 코드들을 이제 주석 처리하시면 되는데 VS 코드에서 한 번에 얘네들을 다 주석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블록 지정, 내가 주석 처리하고자 하는 코드들 블록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슬래시 키, 컨트롤 슬래시, 이 컨트롤 플러스 그래서 슬래시 키 있죠? 요 슬래시 키 키보드에 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블록 지정한 코드들을 한 번에 다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아두시면은 또요 주석 처리하는 건 많이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var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 10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 놓을게요. 자, var2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는 3.14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만들 때 이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다라고 정의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변수 만들고 원하는 데이터 그냥 대입 연산자 통해서 그냥 저장시키면 돼요. 자, 요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시키면은, 우리 파이썬, 컴퓨터는 이 var1, var2에 우리가 저장시킨 이 데이터의 종류가 뭐다라는 거는 파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
프린트 하고요. typ, type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여기다 var1이라고 적어주시게 되면은, 자, var1에 있는 이 변수의 내용, 종류가 이제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실행을 저장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int, 그죠? var1에는 우리 100이라는 정수값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인티저 값이다. 그래서 int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VAR 여기를 이제 2로 한번 바꿔볼까요? VAR 2로 이제 바꾸시고 저장하시고 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실수 같은 경우는 플로트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그 종류, 종류 그런 이제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료형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는 것은 컴퓨터가 이미 이제 파악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 그런 건 지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저장을 하면은 파이썬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 파악해서 쓸 일은 뭐 크게 많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변수 이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연산 처리하고 입력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변수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변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변수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는 이제 한 개의 데이터만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VL1에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키지만 뒤에서 또 VL1이라는 변수에 또 다른 값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수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값은 사라지게 되고요. 최종 마지막에 저장한 데이터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에 똑같은 저장 공간에 계속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최종 마지막에 저장한 데이터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자료형도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이 알아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hello라는 문자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자료형 str이라는 자료형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숫자를 넣어놨으면은 자료형 정수면 int라고 표기가 되고요. 마지막에 문자를 저장하게 되면은 스트링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 문자 자료형이 들어가 있다라고 스트링의 str만 표기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고정되지 않고 데이터형을 넣을 때마다 역시 변경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다. 저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데이터만 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급에, 그죠? 한 반에, 보통 요즘 뭐, 초등학교는 뭐, 20명, 뭐, 25명?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학급, 그냥 딱 한 반에 25명이 뭐 10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명당 10과목이니까, 우리 이제 10명이면 100개, 그죠? 20명은 200개, 그죠? 그 많은 데이터, 그 한 학생에 대한 10과목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뭐 평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음, 10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만 저장한다. 20명에 대한 10과목에 대한 값을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음, 변수가 200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엄청 비효율적이죠. 변수를
200개를 만든다 생각하면은, 예, 만들기가 싫어지죠. 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역시 이제 다른 자료형 그러니까 그 변수의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2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0개의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또 역시 파이썬에서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또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데이터가 이제 가지는 그런 이제 종류,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종류, 형태가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 살펴봤고요. 자, 뭐 우리가 뭐 딱히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짝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형에 따라서 살짝 이제 좀 주의하실 거나 이제 요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 형식,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형식. 그래서 소수점 여부에 따라 이제 우리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수.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뭐 10, 뭐 음수, 그죠? 우리 이제 정수에도 이제 양수와 음수가 있죠.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10, 마이너스 300, 0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수에 해당이 되죠. 소수점만 없으면 이제 정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 뭐 var1이라는 변수에 정수 1, 2, 3을 넣는 순간 var1이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가 된다. 그래서 int는 가장 기본적인 정수형 데이터 형식이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int형에는 엄청나게 큰 숫자도 저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에 대한 그런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파이썬은.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C나 자바나 이런 데는 변수 저장 공간을 만들면서 정수형 데이터의 크기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크기만큼의 또 저장할 공간의 크기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100의 100제곱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다 출력을 표현을 해줍니다. 요런 점이 파이썬이 좋은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수형은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VL2 변수에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시게 되면은 실수형 변수인 플로트라는 형태의 자료형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또 정수형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수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수형과 실수형을 계산하게 되면 실수형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형과 실수형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실수형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수형과 정수형을 계산한 결과의 데이터형이 뭐 예외 사항. 그러니까 우리 나누기 하면은 정수와 정수 데이터지만 나누기를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은 알아서 그냥 실수형 형태의 데이터가 잘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정수형과 정수형을 계산하게 되면은 정수 어 정수형과 정수형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담는 변수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정수형과 정수형을 나누기 한 결과값이 소수점이 실수형이 나오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 그죠? 대입연산자 좌측에 있는 이 변수가 실수형 데이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실수형이라고는 나오는데 앞에 정수부는 제대로 나오는데 뒤에 소수점 실수부는 다 0으로 돼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정수형, 실수형 이런 변수의 그런 이제 자료형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처리하면은 다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쉽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숫자형 데이터 말고 이제 문자열, 문자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로 이제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그냥 벨스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따옴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그냥 얘가 문자야, 라고 이제 표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할 때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불 데이터형이나 뭐 이런 거 보셨던 거 내용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변수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좀 이제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변수, 저장 공간을 만들고 그런 저장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 그죠? 산술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을 이제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을 저장시켜 놓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연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결과들 비교 연산이나 이제 이런 이제 연산자를 또 통해서 어떤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뭔가 이제 처리하는 또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어 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어문과 관련된 이품문, 반복문,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파이썬 수업이 이제 없고 시험 끝나고서 이제 또 파이썬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 일정 잘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시험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잘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